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역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이렇게 해시태그로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CPI 경계감에 종일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미국의 IB 등 기관마다 소수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헤드라인 CPI 상승률이 그래도 5%대로 진입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만약 6% 이상으로 나온다면 오늘 잠시 후 개장하는 미국 S&P 500 지수가 최소 2%대로 하락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CPI 상승률이 4.6% 밑으로 떨어진다면 지수가 최소 2%는 상승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4%냐 5%냐 6%냐 참 투자자분들 확인해야 할 지표들도 많고 예상치도 참 가지각각인 것 같은데요. 사실 5%대가 나와도 연준의 최종 목표치인 물가 상승률 2%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오늘은 이 CPI 발표 전에 앞으로 시장 등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요 글로벌 앱의 품격, 금융시장계의 신사의 품격. 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항상 나오실 때마다 시간이 부족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바로 오늘은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FOMC 회의록 공개되잖아요. 이제 내일 새벽이죠. 그리고 오늘 밤에는 CPI 지수, 3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숫자가 나온다면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나왔던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6%가 나왔었죠. CPI가.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5%대 초반, 5.1% 정도 나오면은 뭐 예상대로. 근데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시장은 많이 오를 수가 있고요. 근데 오히려 다시 반등을 하거나 별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지만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4.75에서 5.0%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그것보다 더 떨어져야지만 결국은 앞으로 유동성이 부여가 되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이 1994년 이후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좀 이런 구간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엄청난 상승을 하는 구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이 2006년, 2007년, 2008년 이때와 비슷하다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나서 얼마 안 있고 나서 경기 침체가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준의 금리를 높게 계속 유지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질문하신 것 중에서 뭐 FOMC 회의록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자세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주거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미 연준이 좀 바라보고 있느냐. 왜냐하면 뭐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근원이잖아요. 근원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거비의 상승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이거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투자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CPI 지수가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단기적으로 살짝 떨어지는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1년을 놓고 보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경기 침체가 오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것은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네네네. 대출 증가율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대출 증가율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보려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출 증가율이 급감을 했다 하더라도 민간 소비 관련된 대출, 즉 뭐 신용카드 대출이라든지 네네. 가계 대출이라든지 중소기업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성장성이 높다면은 큰 위기가 바로 오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유동성이 지금 회수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예금이 빠지다 보니까 대출도 빠지는 게 아니냐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대출을 해준 고객분들의 펀드멘탈이 튼튼하다면 다시 대출은 재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금융위기나 뭐 급격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답은 없어요. 지금 과거에도 장내 금리차 역전이 되고 나서 짧으면은 11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고요. 네. 길면은 32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지금이냐 아니면 앞으로 2년 뒤냐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아직. 네. 어쨌든 오긴 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오긴 올 건데 네. 빨리 올 것이냐, 좀 나중에 올 것이냐, 좀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그렇죠. 같은데. 빨리 오면은 네. 증시의 고점이 빨리 오는 거고 천천히 오면은 증시의 고점이 천천히 오기 때문에 네.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투자 타이밍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고용 지표로 보는 현재 경기는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고용 지표를 좀 CPI 지수와 연관성을 좀 많이 짓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죠. 향후 골드락스 구간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중요하고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인 고용이라든지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골디락스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결국은 개인들이나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튼튼하다면 경기 침체로 바로 안 가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고용 시장에서 그런 숫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신규 고용 추이가 지금 23만 6천 명이 나오고 있어요. 월별로. 네. 이 숫자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게 20만 명 밑으로 떨어지고 10만 명 이상에서 유지가 되면은 어느 정도 너무 과열은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인 고용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고 네. 여기에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노동 참여율 숫자라든지 실업률 숫자들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네요. 예, 여전히 낮은 숫자이긴 하지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구 중에서 고용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임금 상승률이 지금 한 4%대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전달 대비 숫자를 연간 환산을 하면 3%대 중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좀 살짝 높은 편이긴 하지만 네네.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3%, 4% 이상 자극하지는 않겠죠. 예, 임금 상승률이 한 3%대, 2%대로 떨어져 주면 네. 인플레이션도 2%대, 3%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4%대로 지금 떨어지는 과정이고 네. 이 정도의 고용 시장과 이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면 근데 이게 좀 더 떨어지면 인플레이션도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네네. 그런 환경이 될 거니까 결국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골디락스인데 그렇죠. 골디락스가 되려면 임금 상승률이 3%대로 떨어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결국 임금 상승률도 잡아주면서 고용이 너무 많이 되는 것도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네. 경제 공부하면서 아니 고용이랑 이제 뭐 이게 뭐 물가랑 뭔 상관이야? 뭐 처음에 이런 상관 했는데 이제 CPI 지수 봐야 되죠. 네, 볼게 고용에 많습니다. 대한 거 봐야 되죠. 맞습니다. 미국 노동 참여율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점점 좀 투자하기 어려워지는 시작이 아닌가. 참 시간이 시장이 아닌가. 고용 시장이나 경제가 네. 뜨뜻미지근해야 주식 시장은 핫해져요. 네. 그러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킹달러였잖아요.
킹달러, 뭐 갓달러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좀 달러의 약세화가 좀 이제 유지가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또 이런 흐름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네.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엄청나게 지금 부동산, 뭐 PF 시장 안 좋다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올라요. 올라오고 있어요. 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이 달러의 약세 구간인데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넘어가지 않는 환경의 달러 약세 구간에서는 네. 신흥국 시장,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시장, 중국 시장, 흔히 얘기하는 제조 강대국인 신흥국 시장이 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달러가 너무 급격하게 약세로 가면 안 됩니다. 또 갑자기 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그렇죠. 있겠죠.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네. 이 전 차트를 보시면은 금융위기가 터졌었을 때는 그렇죠. 70, 80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오. 그거는 이제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천천히 빠져서 뭐 앞으로 1년 동안에 한 95 정도까지 내려간다. 네. 그러면 이제 원화도 지금 1,300원대 중반이지만 초중반이지만 이게 1,200원대 초중반으로 떨어진다. 이런 가정을 갖게 되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늘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달러를 보면은 정부 부채 비율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 채권의 비중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줄고 있어서 달러의 패권은 여전히 유지가 되겠지만 그 위상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달러도 조금씩 약세로 가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그런 환경에서는 금융 위기가 터지거나 경기 침체가 세게 오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신흥국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은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향후 시장은 어떻게 또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또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코스닥이 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상승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폭등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지금 그리고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어느 정도 다 회복해 가는 추세인 것 같아서 어떻게 좀 흘러갈지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한 6개월 전에 저희가 시나리오 2개를 보여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1은 뭐였냐면은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정을 넣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파란색 동그라미 때는 장이 안 좋은 시기예요. 네네. 그래서 작년 4, 4분기부터 해서 올해 1, 4분기까지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지다가 올해 4월, 5월쯤 되면은 팔아야 된다. 이건 경기 침체가 올 안에 오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시기네요. 예, 만약 그렇죠? 경기 침체가 만약 온다면. 경기 침체가 온다면. 네. 근데 이거에 대한 확률이 옛날에는 한 30%였다면 지금은 좀 더 줄어서 20%대로 떨어졌고요. 네네.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1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더디어지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미 연준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주니까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경기 침체는 안 가고 안정적인 어떤 성장률 시대로 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골디락스로 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네네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은 빠지는 게 그렇게 세게 오지 않고요. 그렇군요. 계속해서 연간 단위로 한 15%, 20% 상승하는 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정말로 많이 상승을 하고 나서 가계나 기업들의 펀디멘탈이 많이 망가졌을 때 너무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성장을 했다면 네. 그때는 진짜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가 2024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2026년이 될지 모르니까 네. 그때까지는 연간 단위로 15에서 20% 상승하는 장이 나오다가 그 이후에 크게 부러지는 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포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left out,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시장에서 막 좀 안달이 나잖아요. 불안하죠. 네, 그래서 예. 막판에 들어가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여전히 상승 주간에 있으니까 지금은 투자를 계속 하시는 게 맞다. 지금 5월 달에 던지고 나오는 전략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될 확률은 좀 낮아졌다라고 보고 계셔서 네. 던지고 나오거나 뭐 이런 게 보다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관찰을 하는 게 좋은 시장이다. 그렇죠.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팔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세금을 내셔야 돼요. 22% 내야 되죠.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10%밖에 안 빠졌다가 그 10% 빠졌을 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 빠졌다가 또 다시 10% 올라버리면 20% 올라버리면 네.
그게 판 게 아무것도 안 되고 세금만 내는 케이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은 한국처럼 막 샀다 팔았다를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예. 좀 꾸준히 들고 가시는 전략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환차익도 좀 보셔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게 또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자산 배분이나 이런 것도 좀 계획적으로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산 배분에 대한 건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약 한 3개월 전, 2개월 전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을 때니까 네. 그때 미국의 10년 국채의 ETF라든지 국채를 사셨으면은 수익률이 제법 많이 나셨을 거예요. 맞아요. 두 자릿수가.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금리가 벌써 3.4%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이제는 좀 떨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3%에서 3.5%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은 지금 3.4%니까 연간 수익률이 10%가 안 되는 수익이 날 거예요. 네네. 대신에 주식을 잘 고르시면은 연간 수익률 두 자릿수가 나는 업종이나 종목을 잘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여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자. 즉 65%에서 한 70% 정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그래도 뭐 10% 못 미치는 수익이지만 그래도 수익은 낼 수 있으니까 네네. 한 25% 정도 들고 가고요. 대신에 원자재 같은 거는 안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동성을 막 부여해가지고 네네. 인플레이션이 막 자극되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는 안 하고요. 대신에 지금 같은 환경에서 금이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적절히 필요하다.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거나 뭐 안정적으로 가고는 와중에 금리를 내리는 구간이거든요. 이럴 구간에서 보통 금이나 대체 자산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업종별 투자입니다. 네. 지금 업종별 투자 부분에 있어서 결국 키 포인트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자, 우리나라가 왜 2차 전지가 핫했을까요? 전기차 2차 전지가 화랑이 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낮춰줍니다. 네. 왜냐하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요. 네. 그러면서 단가를 떨어뜨리잖아요. 네네. 뭐 기름 들어갈 일도 없고 그렇죠. 예, 자동차 부품도 그냥 갈아 끼면 그렇죠. 되는 거고.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1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거기에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또는 그런 업종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종목을 고르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최대한 한번 줄여봤거든요. 네. 예, 저도 모르게 빠져듣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정보 주신 유동원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핵심적인 말들이 좀 기억에 나네요.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기업은 과연 어디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현희의 스타킹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역시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에 찾아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 당첨자 밑에 나갔었죠? 예, 잠깐 말을 좀 빼먹고 했네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